푸틴이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서방과 싸우느라 바쁜 동안 중국은 러시아가 이미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영토에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시진핑은 그의 희생자와 달리 탱크나 전투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내와 돈, 거래로 총성 없이 지도를 새로 그렸습니다. 중앙아시아는 한때 모스크바의 보석이었지만 이제는 중국이 만든 도로, 파이프라인, 영향력이 지배합니다.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옛 소련 동맹국들 중 많은 나라들이 이를 가능하게 싸뇌했습니다. 그들은 중국과 함께하기 위해 러시아를 배신한 셈이죠. 이 영상은 베이징이 크렘린을 능가해 이 지역을 재편하고 중러 동맹을 우리 시대 최대의 지정학적 미끼와 속임수로 만든 과정을 보여줍니다. 100년 넘게 유라시아 지도는 모스크바에서 그려졌습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은 소련 영향권에 들어가 러시아 남부 방어선이 됐습니다. 옛 소련 계획가들은 이곳을 뒷마당이자 외부 위험의 완충지대로 여겼습니다. 오늘날 그 지도는 무역로, 대출, 건설 크레인으로 새롭게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핀을 쥔 손은 중국인입니다. 이것이 유라시아 중심부 전역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혁명입니다. 흥미롭게도 중국은 중앙아시아에 군대를 보내지 않고 시장만 세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하는 사이 베이징은 도로 건설과 공장 투자로 이 지역 경제를 자국과 연결하는 거래를 체결했습니다. 경제력이 제국의 새로운 화폐가 되었고 중국은 이를 아낌없이 쓰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1대1로 사업을 통한 중국의 투자와 건설 계약이 중앙아시아에서 250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57%라는 기록적인 급증입니다. 그런 자금 흐름은 미래를 사는 것입니다. 중앙아시아를 통제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도 위의 경계선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즉 그 사막에 묻혀있는 석유, 가스, 우라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접근권을 의미합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무역 회랑에서 지금은 기차가 중국 상품을 선박보다 빠르게 서쪽으로 운송합니다. 이것은 영향력에 관한 것입니다. 5개 독립 국가들이 세계 무대에서 어떻게 투표하고 무역하고 협력하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중앙아시아를 지배하면 세계에서 가장 전략적인 교차로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대사에서 처음으로 그 권력이 모스크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푸틴의 앞마당이 베이징 영향권에 들어간다면 이는 러시아의 힘을 어떻게 보여주나요? 그리고 러시아는 처음에 어떻게 이렇게 소중한 지역을 잃게 된 걸까요? 그 해답은 러시아가 처음에 이 앞마당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에서 시작합니다. 자르들이 18, 19세기 제국주의적 통진을 시작했습니다. 중앙아시아는 오랜 기간 다양한 칸국과 부족, 교역로가 뒤섞인 모자이크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모스크바는 옛 실크로드를 따라 이념이 아닌 영토, 무역, 위신을 위해 이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1800년대 후반까지 러시아 제국은 오늘날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을 거의 모두 차지했습니다. 이 지역은 이름이 바뀌고 재조직되어 제국체제 편입되었습니다. 타슈켄트와 모스크바 철도 개통 후 러시아인 정착민이 급증했습니다. 정치적으로 현지 지도자들이 모스크바 인명행정관으로 교체되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직접 보고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련 시기가 찾아왔고 통제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블라디미르 레닌의 통합이라는 비전은 실제로는 또 다른 이름의 제국이었습니다. 중앙아시아는 소련 내 산업과 농업 개발의 중심지였습니다. 러시아어는 교육의 언어였고 기회의 여건이었으며 권력의 통화였습니다. 소련 계획자들은 이 지역의 대규모 철도, 발전소, 군사시설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이곳을 유럽, 러시아와 중국, 아프가니스탄, 이란의 국경을 연결하는 중요한 물류 동맥으로 만들었습니다. 알마티와 타슈켄트에서 소련 군인들은 자신들의 지배를 알리기 위해 퍼레이드를 벌였습니다. 1980년대에는 모스크바가 그곳에서 통제권을 잃는 건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중앙아시아는 단순한 영토가 아니라 러시아인들이 지정학적 운명으로 여기는 정체성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1991년 소련 붕괴로 그 환상은 하루아침에 깨졌습니다. 5개의 새로운 국가가 생겼고 각국은 옛 제국 중심에 얽매여 정체성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러시아에겐 굴욕적이었지만 아직 치명적이지 않았고 옛 네트워크와 군대는 여전히 국경을 지켰습니다. 러시아어는 여전히 주요 언어였고 수백만 명의 중앙아시아 노동자들이 러시아의 공장과 건설 현장에 계속 이주했습니다. 1990, 2000년대 초 모스크바는 상호 필요 관계로 영향력을 유지하게 했습니다. 신생 국가는 시장, 무기, 일자리가 필요했고 러시아가 모두 제공했습니다. 집단 안보조약 기구로 군사 보호를 약속하고 유라시아 경제연합으로 무역을 유지했습니다. 이 지역의 많은 지도자들에게 모스크바는 안정의 상징이었습니다. 항상 번영을 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예측 가능성을 제공했죠. 그것이 기본 선택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옛 질서는 세계가 알아차리기 훨씬 전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푸틴이 관심을 잃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자금과 새로운 접근의 강대국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군인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엔지니어를 보냈죠. 충성을 요구하지 않고 대출을 제한했습니다. 러시아가 향수를 가져왔다면 중국은 설계도와 자금을 가져왔습니다. 이 변화 단화는 2000년대 초반에 미묘하게 시작됐습니다. 중국 경제가 급성장하고 베이징이 에너지와 영향력을 찾아 서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2013년 발표된 1대1로 구상은 결정적 한 수였습니다. 이 구상으로 중국은 서부와 유럽을 잇는 도로, 철도, 파이프라인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중앙아시아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는 원조가 아닌 장기 부채와 인프라 통제, 시장 의존도가 결합된 투자였습니다. 모스크바는 처음엔 이를 위협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이 기술적으로 파트너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이징은 러시아의 힘을 상징했던 그 네트워크를 천천히 구축해 자신 쪽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푸틴은 군사력으로 조지아, 크림반도, 우크라이나에서 옛 소련 영토를 되찾으려 했지만 중국은 경제적으로 영향력을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조는 매우 뚜렷했습니다. 한쪽은 힘, 다른 한쪽은 실용성으로 지배를 추구했습니다. 정치적 충성심보다 안정과 성장이 중요한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의 제안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러시아가 중앙아시아를 하루아침에 잃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는 산만함과 오만함, 나쁜 시기로 중앙아시아를 조금씩 잃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집중력이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러시아가 모든 것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전쟁, 제재, 명성, 파트너십이 모두 포함됐지만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그 환상은 깨졌습니다. 2022년까지 러시아는 정치 재정 역량을 전쟁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방치했습니다. 아스타나와 타슈켄트를 자주 찾던 외교관들은 유럽에서 사태 수습을 맡게 되었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훈련 임무를 맡았던 군 장교들이 이제 돈바스에서 전투하거나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그 부재를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모스크바는 단순히 주의가 산만해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변협한 시안 큰 대가가 따릅니다. 중앙아시아 지도자들은 변화 조짐을 이미 감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한계에 이르러 신뢰도 잃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발사되는 미사일마다 모스크바를 더 절박하고 신뢰할 수 없게 만듭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푸틴 정부는 병력, 자금, 도덕적 권위까지 소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안정성을 못 주는데 해외에서 어떻게 약속하겠습니까? 이어서 경제 붕괴가 옵니다. 제재는 러시아를 느리게 진행되는 열차 사고처럼 강타했습니다. 서방의 새로운 제재는 압박을 강화하고 비용을 높이며 거래와 자금 이동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의 중추였던 석유 수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올해 물량이 20% 넘게 줄었고 현금 유지를 위해 많은 선적분이 크게 할인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결제 시스템이 압박을 받고 외환 보유고는 감소, 루블화는 계속 불안정합니다. 러시아 금융 동맥이 완전히 끊기진 않았지만 점점 막히며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는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들 경제는 무역, 투자, 송금으로 러시아와 여전히 연결돼 있습니다.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출신 수백만 이주 노동자들이 러시아에서 일해 본국에 송금합니다. 타지키스탄에서는 송금이 GDP의 약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러시아 경기가 둔화되면 송금액이 줄어들고 프로젝트가 중단되며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러시아 투자자들은 한때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던 거래에서 조용히 발을 뺍니다. 그 결과 이미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지역 경기 둔화가 발생합니다. 한편 무역 수치는 모스크바가 원치 않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중국의 대로 수출이 올해 2자릿수로 크게 줄었습니다. 기업들이 2차 제재를 피하려 거래를 축소한 결과입니다. 러시아 수입 감소로 소규모 정유 제조업체들이 구매자 확보에 분주합니다. 중국 기업들은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익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서방 시장 접근을 위험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고립되고 선택지가 줄었으며 군대 신뢰도도 하락했습니다. 소련 시절 모스크바의 중앙아시아 영향력은 안보 보장, 즉 러시아 군대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그 환상은 깨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도시 점령에 고전하는 그 군대는 더 이상 지역 강국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시위가 일어나거나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사이에 국경 긴장이 고조될 때 모스크바는 행동이 아닌 말만 내놓았습니다. 소련 해체 후 미니 나토로 불리던 집단안보조약기구는 이제 껍데기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이 약점이 실시간으로 드러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2022 연초 카자흐스탄은 말 그대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연료 가격이 급등하자 시위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며 며칠 만에 알마티 정부 청사가 불탔습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우려했습니다. 그의 치안 부대는 감당하지 못했고 소요는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러시아 포스트 소비에트 안보 동맹을 부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런 개입 요청은 처음이었고 러시아는 바로 응했습니다. 약 2,500명의 병력, 이 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에서 날아왔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요 거점을 지키고 혼란을 진정시키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공항, 정부 청사 등 주요 시설을 지켰고 전투나 총격 없이 존재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들은 짐을 싸서 떠났고 보이지 않는 덤이 시달다는 테러 위협을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토카예프는 권력을 지켰고 푸틴은 동맹이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스크바는 승리로 보였던 일이 예상과 달랐고 토카예프는 이를 러시아와 관계 강화에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기회를 내부 정리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는 전 대통령 나자르바예프와 연관된 충성파들을 내보내고 자신의 중심으로 권력 구조를 재편했습니다. 러시아는 그에게 자유를 줬지만 그는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어떤 거래도 더 깊은 동맹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방향을 바꿨을 뿐입니다. 이 방향 전환 헌화는 중국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군대 철수 후 카자흐스탄은 1대1로 협정에 서명하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철도, 에너지, 기술, 물류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적은 조건과 빠른 속도의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러시아는 개입을 호의로, 카자흐스탄은 재설정 기회로 봤습니다.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도와줘서 고마워요. 우리는 중국 자금 지원으로 미래를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전환점이었습니다. CSTO는 병력 파견은 가능했지만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총알 한 발 없이 러시아가 장악한 곳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기존의 안전망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고 베이징은 단순히 지켜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새로운 안전망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베이징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신중하게 행동해왔습니다. 타지키스탄 고노바락샨에서 중국 국경군이 아프가니스탄 인근에서 소규모 합동 순찰을 하며 공식 목적은 대테러와 마약 단속입니다. 이 조치는 러시아를 완전히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순찰 경험을 쌓고 신뢰를 쌓기 위한 것입니다. 상하이 협력기구 탄에서 중국 장교들은 중앙아시아 동료들과 정보 공유 및 대테러 작전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묘하고 제한적이며 부인할 수 있지만 안보 공백을 메우려는 장기적 게임의 시작입니다. 모스크바는 더 이상 관리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러시아의 외교적 어조는 점점 더 가부장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관리들은 여전히 중앙아시아를 언급합니다. 마치 중앙아시아가 지도가 필요한 어린 동생들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 동생들은 이제 성장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수년간 중국과 유럽과 무역을 구축해왔으며 이를 위험에 빠뜨릴 생각이 없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지도부는 유라시아 통합구호 대신 미국 등 새로운 투자자를 공개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대부분의 가스 수출을 이미 중국에 연결했습니다. 모스크바의 과거 향수, 위협, 그리고 공동의 역사라는 오래된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 러시아가 사라져가는 영향력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가운데 중국은 조용하지만 의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군대를 국경 너머로 진군시키거나 충성을 크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영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도, 공장, 발전소, 그리고 대출이 설득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모스크바가 압력과 자존심을 썼던 곳에서 이제 베이징은 돈과 기회를 씁니다. 중국은 점차 러시아를 더 지속 가능한 존재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부와 인프라, 인내로 쌓은 통제력입니다. 이 조용한 장악의 중심에는 중국의 1대1로 이타이 1위 구상, 즉 벨트 앤드 로드 이니셔티브가 있습니다. 이 계획은 중앙아시아 전역의 풍경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막에서 한국까지 고속도로를 지원하고 옛 소련 철도를 업그레이드하며 산업단지도 새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원자재가 이 지역을 떠나기 전에 완제품으로 탈바꿈하는 이러한 변화에 카자흐스탄이 가장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새 도로가 중국 무역 중심지와 바로 연결돼 러시아 경로를 우회합니다. 중국 투자로 우즈베키스탄 공장들은 면화화 광물을 수출품으로 가공합니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한때 모스크바가 소유했던 주요 파이프라인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각 프로젝트는 베이징 영향력은 키우고 러시아 지배력은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건설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국의 모든 계약은 영향력의 교훈이며 에너지가 핵심입니다. 베이징은 단순히 석유와 가스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운반하는 파이프라인, 정유시설, 철도 연결망까지 직접 건설합니다. 대부분 중국 기업이 자금과 유지 관리를 맡아 의존성이 발전처럼 느껴집니다. 중앙아시아 정부들은 이런 제안을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빠른 현금, 확실한 구매자, 러시아가 제공 못하는 개발까지 그들에겐 당연한 선택입니다. 모스크바는 여전히 에너지를 거래하지만 조건과 정치, 위험이 뒤따릅니다. 러시아는 향수와 압력에 의존하지만 중국은 안정성과 성과, 경화 지급을 제공합니다. 또한 중국과의 합의는 이들 국가를 러시아로부터 점차 멀어지게 합니다.
성장과 일자리를 원하는 중앙아시아 지도자들에게 중국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일을 해내는 믿을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인프라에 투자한다는 것은 일단 도로와 파이프라인이 구축되면 무역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점입니다. 지난 10년간 중국의 중앙아시아 수출이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상품 판매가 아닙니다. 중국 기업들은 공장을 세우고 현지 노동자들을 고용하며 현지 경제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방문객이 아니라 일상일부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제적 존재감은 종종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정치적 영향력으로 변합니다. 중앙아시아 지도자들에게 모스크바와 베이징 중 선택은 이제 이념이 아닌 실용적 문제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더 많은 학교를 짓는가? 누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가? 그리고 누가 실제로 결과를 내는가? 그 답은 거의 항상 중국입니다. 베이징의 금융 전략은 변화를 강화하며 대출과 투자는 파트너들이 중국 경제에 묶이도록 설계됐습니다. 중국 국영 기업들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며 그 대가로 베이징이 인프라나 무역로를 장기적으로 통제하게 됩니다. 이것은 부채 함정이 아니라 경제 중력에 관한 일입니다. 이들 국가가 중국과 함께 더 많이 건설할수록 러시아로 다시 돌아서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한편 중국 소프트 파워가 문화적 빈틈을 메우고 있습니다. 중국은 장학금 지원, 문화 교류, 관광 촉진에 힘씁니다. 공동 고고학 프로젝트와 박물관 전시회로 현지 역사를 기립니다. 중국의 이야기에 은근히 연결시키면서 사람들은 군인이 아닌 중국인 교사와 엔지니어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베이징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꿉니다. 이것은 중국이 위협처럼 보이지 않게 만들고 오히려 파트너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그리고 외교가 나서서 전체 그림을 완성합니다. 중국은 정상회담 주최, 다자 포럼 주도, 상하이 협력기구 등 지역 단체에서 핵심 역할을 합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중국 리더십을 자연스럽고 영구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러시아가 여전히 오래된 군사적 유대와 소련의 공동 역사를 이야기하는 반면 중국은 발전, 투자, 안정이라는 언어로 말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지금 이 두 강대국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러시아는 전쟁과 제재로 소극적이고 중국은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중국은 침착하고 인내심 있으며 재정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모스크바는 추억을, 베이징은 결과를 줍니다. 이제 중앙아시아 지도자들은 편을 고르는 게 아니라 효과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카자흐스탄은 이 지역에서 가장 부유하고 큰 에너지 생산국으로 이런 균형을 잘 보여줍니다. 아스타나는 집단안보조약기구와 유라시아 경제연합으로 모스크바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파이프라인, 도로, 철도가 북쪽뿐 아니라 동서 방향으로도 뻗고 있습니다. 중국 카자흐스탄 철도 회랑은 최근 성장해 카자흐스탄 수출품이 러시아를 거치지 않고 유럽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올해 세가스 계약으로 중국 공급이 약 3분의 1 늘어납니다. 하지만 카자흐스탄은 여전히 러시아에 석유를 팔고 합동 군사훈련과 정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중한 줄타기입니다. 중국의 인프라와 자본을 활용하는 것이죠. 러시아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우즈베키스탄은 더 적극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타슈켄트는 최근 10년간 산업단지와 자원 가공 분야에서 중국 투자를 유치해왔습니다. 새 철도 노선은 러시아 항구를 우회하지만 모스크바는 배제하지 않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와 신중히 관계를 맺어 양측의 양보를 이끌어냅니다. 중국 투자는 공장, 도로, 기술을 가져오고 러시아 관계는 정치적 정당성과 안보를 제공합니다. 우즈베키스탄 지도자들은 여러 파트너를 두면 협상력이 높아진다는 점을 잘 압니다. 이는 1990년대 애는 없던 일이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만 규칙을 다시 쓰는 게 아닙니다. 카자흐스탄은 조용히 움직이며 러시아 언어 영향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 큰 변화입니다. 카자흐어는 수십 년간 소련 영향의 키릴 문자만 사용해 카자흐스탄이 모스크바에 문화적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교과서와 거리 표지판 등 모든 것에 그 유산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2017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라틴 문자 알파벳 전면 전환에 서명했습니다. 마감 시한이 올해였으나 전환을 위해 2031년으로 연기됐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 문자를 더 이상 쓰지 않으며 실제로 시행 중입니다. 교과서도 라틴 문자로 인쇄됩니다. 정부 문서는 두 문자로 나오지만 키릴 문자는 점차 사라집니다. 키보드도 업데이트되고 있고 젊은 세대들은 처음부터 새로운 알파벳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글꼴이나 기술 통합이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라틴 문자는 카자흐스탄이 튀르크계 국가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세계로 나아가는 길을 엽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러시아 문화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를 현대화라고 포장하려 했지만 카자흐스탄 내부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탈러시아와 모스크바의 영향력에서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벗어나려는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카자흐스탄만의 일이 아닙니다. 중국어 수업이 늘어나고 있고 중국이 지원하는 학교들도 문을 열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단순히 알파벳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방향 자체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을 하나로 묶던 옛 소련의 힘과 러시아의 소프트 파워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 중 또 다른 나라인 투르크메니스탄은 막대한 가스 매장량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베이징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 가스 수출 대부분을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담당하고 베이징은 안정적 공급을 위해 주요 인프라에 투자했습니다. 아슈아바트는 이를 배신이 아닌 실용적 경제 정책으로 봅니다. 러시아도 일부 가스를 사지만 중국과의 대규모 신뢰성 있는 협정엔 미치지 못합니다. 투르크메니스탄 지도자들은 이를 잘 압니다. 보장된 수익, 인프라 투자, 모스크바 제안보다 훨씬 낮은 조건도 있습니다.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신중한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지역 통로와 에너지 경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나라 모두 도로, 철도, 에너지 프로젝트를 위한 중국의 대출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가 자신들에게 정치적, 경제적 여유를 준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러시아 군사 지원에 어느 정도 의존합니다. 훈련 프로그램, 무기 지원, 그리고 안전 보장은 여전히 국경이 불안정한 나라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자금과 프로젝트, 성장의 중심이 모스크바가 아닌 베이징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시들을 보면 뚜렷한 패턴이 보입니다. 중앙아시아 국가는 위험을 분산하며 실용적입니다. 중국은 당근을 제시합니다. 도로, 철도, 공장, 그리고 자본. 러시아는 점점 연설, 군사적 제스처, 그리고 향수만을 제공합니다. 이 지역 지도자들은 편이 아니라 국가 발전에 효과적인 도구를 선택합니다. 그 결과 이 지역은 조용하지만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제 도로, 파이프라인, 산업지대가 대사관이나 군사기지보다 더 큰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중앙가시아 지도자들은 무력 충돌 없이 세력 균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숫자는 역사 연설이나 군사훈련보다 더 큰 목소리를 냅니다. 중앙아시아는 이념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중국 선택이 더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무역, 에너지, 금융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러시아 시장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때마다 지도자들은 더욱 베이징을 향합니다. 최근 몇 년간 세 번째 주자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오랫동안 모스크바와 베이징의 경쟁을 지켜보다가 이제 새롭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CO+1 포맷은 중앙아시아의 5명의 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방식으로 정중한 외교에서 무역과 에너지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유럽연합은 중국, 카자흐스탄, 카스피에 유럽을 잇는 중간 회랑에 자금을 지원하며 이 경로는 러시아를 완전히 우회합니다. 중앙아시아에 대한 서방의 관심 증가는 이데올로기 문제가 아닌 선택지의 문제입니다. 파트너가 많아질수록 어느 한 강대국이 조건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새로운 실크로드는 철강, 아스팔트뿐 아니라 디지털로도 구축됩니다. 화웨이, ZTE 등 중국 기술 대기업이 중앙아시아에 5G 네트워크 클라우드 센터, 스마트 시티 감시 시스템을 구축 중입니다. 케이블은 땅속에 묻혀 있을지 몰라도 그 영향력은 깊게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 데이터 흐름, 정부 정보 감시, 경제 현대화 규칙을 결정하게 됩니다. 러시아도 영향력이 있었지만 제재와 인재 유출로 지금은 많이 뒤처졌습니다. 베이징이 빈자리를 메우며 디지털 연결성을 새로운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의 또 다른 요인은 이 지역의 환경적 스트레스 증가입니다. 중앙아시아는 세계 평균보다 빠르게 온난화되고 빙하가 줄며 옛 소련의 관계망도 붕괴되고 있습니다. 물 부족은 이제 생태학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그 틈을 포착했습니다. 중국은 1대1로 녹색 에너지 부서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태양광, 카자흐스탄 풍력, 시르다리아 강 관계 시스템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현지 정부에게 이것은 단순히 청정 에너지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모스크바는 이 분야에서 거의 제공할 것이 없지만 베이징은 불을 켜고 물을 흐르게 하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방면 접근 방식 때문에 중앙아시아가 중국 편을 들고 있다는 생각이 종종 과장되어 있습니다. 이들 정부는 베이징에 충성해서가 아니라 주권 국가로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두 강대국 모두로부터 최대한 이익을 얻으면서 어느 한쪽도 자신들의 선택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스크바와 베이징을 체스 상대처럼 다루며 거인들의 경쟁 속에서 자신들의 의제를 추진합니다. 하지만 모스크바와 베이징은 최고의 친구가 아니냐고요? 언뜻 보면 러시아와 중국은 동맹처럼 보입니다. 이들은 정상회담을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해 서방에 맞서 목소리를 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공동의 이익에 기반한 파트너십처럼 보이지만 실제 현실은 매우 다릅니다. 이 동맹은 사실보다 환상에 가깝습니다. 이 관계는 거래적이고 취약하며 최근 국제 무대에서 중국에 더 많은 이익을 주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베이징이 갑자기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줄이자
전 세계 에너지 시장과 크렘린 내부 모두에 충격이 퍼졌습니다. 10월 말 워싱턴은 러시아 주요 석유업체 루스네프트와 루코일의 광범위한 제재를 감했습니다. 이 제재는 러시아 원유의 해상 운송, 보험, 금융을 모두 차단해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줄을 끊으려는 조치였습니다. 모스크바는 베이징의 동맹국이 반발하고 어쩌면 석유가 계속 흐르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며칠 만에 베이징의 국영 대기업인 페트로 차이나, 시노펙, 차이나 내셔널 오프쇼어 오일 코퍼레이션 신화오일이 러시아 원유의 해상 수입을 동결했습니다. 이 조치는 트레이더들을 놀라게 했고 시장을 뒤흔들었으며 브렌트유 가격을 배럴당 거의 94달러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모스크바는 체면을 위해 기술적 조정 탓으로 돌렸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베이징은 충성보다 경제적 안전을 택했고 이는 러시아의 큰 충격이었습니다. 로스네프트와 루코일은 러시아 하루 원유 수출 400만 배럴 중 약 절반을 생산합니다. 유럽이 문을 닫은 뒤 중국이 할인 거래로 모스크바 전쟁 자금의 생명줄 역할을 하며 수백만 배럴을 구매했습니다. 이제 그 생명줄도 끊기기 시작해 상황이 최악입니다. 이것은 중국이 러시아를 결코 동등한 파트너로 보지 않았다는 오랫동안 알려진 사실을 확고히 합니다. 중국은 러시아를 하나의 쫄로 여겼습니다. 두 나라를 비교하면 불균형이 명확해집니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이며 인내심 있는 자본과 장기 전략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군사력, 정치쇼, 단기 거래에 의존합니다. 모스크바는 주변국의 영향력과 존중, 충성을 원합니다. 베이징은 안정, 자원 접근성, 신뢰할 무역로를 원합니다. 중국은 예측 가능성, 러시아는 변동성에서 번영하며 중국의 진정한 강점은 경제력입니다. 중국 자금으로 지어진 고속도로, 철도, 송유관 공장은 모두 의존성을 만듭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중국 중심으로 일하고 돈을 벌며 계획합니다. 러시아는 아무리 강해도 그 영향력을 못 따라갑니다. 모스크바는 이를 배신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지도자들이 러시아 대신 중국의 대출을 택하면 불충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현명한 자기 이익 추구에 불과하며 지도자들은 실제 결과로 결정합니다. 일자리, 공장, 에너지, 인프라가 소련 시절 향수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중국 역시 군사적으로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으려 조심합니다.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개입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비즈니스 연결과 통합에 집중합니다. 러시아는 소련 해체 이후 국가들로부터 충성을 기대합니다. 이는 공유된 역사가 곧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베이징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더 영리한 나라들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러시아 안보 협정과 중국 인프라 신용대출 중 고르라면 선택은 분명합니다. 지도자들은 어떤 선택이 일자리, 학교, 인프라에 도움이 될지 고민합니다. 중국이 보통 이기는 이유는 즉각적이고 측정 가능한 이익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프로젝트를 완성할수록 불균형이 커집니다. 도로는 도시와 공장을 연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파이프라인은 에너지를 확보하고 대출을 제공합니다. 규정 준수도 요구합니다. 러시아는 상징적 행사만 제공하고 중국은 실질적 성과를 냅니다. 중앙아시아 지도자들은 이를 잘합니다. 그들은 승자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베이징이 총 한 방 없이 이기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에겐 이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소위 동맹이라는 것은 대부분 신화에 불과합니다. 러시아는 군사, 중국은 자금과 인프라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두 나라는 협력 가능하지만 동반자 관계는 일방적입니다. 베이징은 경제 성장을, 모스크바는 기업과 수사를 통제합니다. 중앙아시아 지도자들은 미래에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 압니다. 중국이 성과를 내지만 중앙아시아 지배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베이징의 접근 방식은 강력하지만 한계가 있으며 여러 가지 요인들이 그 진전을 늦추거나 심지어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부채는 중국이 통제권 유지를 위해 쓰는 조용한 지렛대입니다. 중앙아시아의 도로, 발전소, 산업지대 등 대형 프로젝트들은 선물이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는 중국 기업, 노동자, 자재, 대출로 진행됩니다. 겉으론 발전 같지만 각국은 인프라와 일자리, 무역로를 얻어도 대출은 남아 있습니다. 이 대출은 정부의 예산 사용, 협상, 투표 방식 등 장기 의무가 있습니다. 상환 조건이 항상 공개되진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영향이 나타납니다. 일부 대출은 미래 자원 수출을 담보로 하고 다른 대출은 주요 인프라에 대한 통제를 담보로 합니다. 만약 한 나라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그 부채는 그냥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지렛대가 됩니다. 중국은 누구를 위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기다릴 뿐입니다. 중국 자금으로 건설이 늘수록 그 나라의 결정은 베이징 이익에 더 맞춰집니다. 이 지점에서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등에서는 현지 공동체가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중국의 노동 관행에 불만이고 다른 이들은 환경 파괴나 외국 개입을 걱정합니다.
사람들이 소외되거나 착취당한다고 느끼면 시위가 이어집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프로젝트 지연, 계약 재협상, 중국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경제뿐 아니라 정치 문제이기도 합니다. 중앙아시아 지도자들은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국가적 자존심은 여전히 중요해. 그들은 중국 투자를 환영하지만 필요시 현지 압력으로 맞서기도 합니다. 이것은 균형 잡기입니다. 그들은 도로와 공장을 원하지만 자신들이 팔려나간 것처럼 보이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중국은 강한 재정력을 갖췄지만 변곤을 선호합니다. 중국은 종종 조건을 조정하거나 일정을 늦추며 양보의 일을 진행합니다. 이것은 옛 제국 건설과 다릅니다. 더 미묘하게 빚은 처벌이 아니라 얽매는 대스입니다. 이들 국가가 더 많이 빌릴수록 중국의 영향권으로 더 깊이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들어가면 되돌아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모든 대출은 베이징이 속도를 정하고 나머지는 따라가려 노력하는 체제로 더 깊이 들어가는 셈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의존은 그 자체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서 토지 매각, 불투명한 대출, 외국인 노동자 유입 우려로 반중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일부 프로젝트는 대중 압력으로 중단되었고 베이징은 비공개로 재협상해야 했습니다. 중국 은행들도 신중해지며 해외 고비용 채무 불이행 후 1대1로 대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에게 이는 앞으로의 자금 조달이 느려질 수 있다는 의미이고 그와 함께 개발의 동력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베이징은 인내심이 길지만 무한하진 않습니다. 현지 반발이나 부채 상환 지연 시 중국의 이 지역 신뢰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과도한 개입은 중국이 여전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몇 안 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중국은 막대한 자금과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만큼 안보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모스크바는 여전히 이 지역의 주요 무기 공급 업체입니다. 모스크바는 훈련 제공, 군사 장비 판매, 소규모 국가와 방위 협정 유지를 계속합니다.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등은 여전히 러시아와 군사 훈련과 정보 공유를 협력합니다. 이들 국가는 러시아를 국경 방어와 대테러, 지역 안정의 신뢰 파트너로 봅니다. 중국이 도로와 파이프라인을 건설하지만 안보 신뢰는 쌓지 못했습니다. 베이징이 그 영역에 너무 빨리 들어가면 저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각국 정부는 중국 투자엔 긍정적이지만 러시아산 탱크를 중국산으로 교체할 준비는 안 됐습니다. 이는 중앙아시아가 두 명만의 게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에는 외부 세력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터키는 문화적, 언어적 유대를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미국은 개발 원조와 외교 지원을 합니다. 인도는 무역과 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있고 이란은 에너지 거래와 지역적 영향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지도자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모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활용합니다. 그들은 어느 한 나라의 위성국이 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행동합니다. 중국에선 자금, 러시아에선 안보, 서방에선 정치 보호를 받으며 이는 충성심이 아닌 영향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래는 정해진 게 아닙니다. 러시아는 에너지 흐름을 조이거나 오래된 동맹에 더 강하게 의존함으로써 영향력을 되찾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대출 확대, 신속한 건설, 교육과 미디어를 통한 매력 공세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정부들은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것만 취하고 필요 없으면 미루며 양쪽을 계속 활용할 것입니다. 아직 확정된 건 없으며 모든 거래와 악수 파이프라인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권력이 항상 변하는 이 지역에서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 유연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이 게임은 편을 고르는 게 아니라 주도권을 잡는 것입니다. 푸틴에게 상황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중앙아시아를 잃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타격이 아니라 재정적이고 전략적인 타격이기도 합니다. 예전엔 모스크바로 들어오던 에너지 자금이 이제는 우회되거나 중국과 계약에 묶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투자로 건설된 도로, 철도, 파이프라인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힘을 키우고 러시아 영향에서 벗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푸틴의 영향력은 군사 주둔과 역사적 유대에 있지만 실제로는 계약서와 콘크리트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베이징의 신규 공장, 고속도로, 대출이 러시아의 협상력을 점차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화는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중앙아시아의 문지기로서 맡아왔던 전통적인 역할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 그와 함께 중요한 영향력의 원천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한때 모든 것을 모스크바에 의존했습니다. 안보, 무역, 정치적 지원까지 말이죠. 하지만 이제 그들은 동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금뿐만 아니라 추진력도 제공합니다. 프로젝트는 빠르고 거래는 명확하며 중국의 존재감은 러시아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크렘린이 여전히 군사적 유대는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만으로는 경제를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지도 못하고 장기적인 충성심도 얻지 못합니다. 이러한 변화타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에게는 러시아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중국은 전략이 효과적임을 확신하고 아프리카 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게는 청사진이 됩니다. 베이징은 영토를 차지하는데 탱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역로, 대출, 그리고 인내심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 영향력은 멀리까지 퍼질 수 있습니다. 조용하고 확장 가능하며 일단 자리 잡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러시아 내부에서는 그 결과가 쌓이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잃는 것은 푸틴의 글로벌 권력 중재자 이미지를 약화시킵니다. 그의 외교 정책이 수동적으로 보여 수년간 쌓은 서사가 무너집니다. 러시아가 포위 공격을 받고 정당한 자리를 되찾으려 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웃 국가들이 등을 돌리면 이야기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국내 비평가들도 이를 알아챕니다. 올리가르히들, 지역 주지사들, 그리고 군 고위 장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거래가 무너지고 영향력이 사라지자 크렘린이 뒤처지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을 봅니다. 이는 명예가 아닌 권력의 문제입니다. 러시아가 해외 영향력을 잃으면 국내에서도 자신감을 잃습니다. 해외 모험에 돈을 쓰는 것을 정당화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민족주의 구호로 지지를 모으는 것도 더 힘들어집니다. 중국이 이웃 지역을 장악하면서 서방만 위협이라고 주장하기 더 어려워집니다. 푸틴의 선택지가 줄어들수록 그의 권위도 더 약해 보입니다. 한 번의 패배가 아니라 점점 영향력이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아시아는 러시아가 항상 충성을 기대하는 안전지대였습니다. 이제 충성이 사라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모스크바의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중국이 더 많이 건설할수록 러시아의 영향력은 더 줄어듭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영향력이 줄어들수록 그만큼 더 줄어듭니다. 세계는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을 뛰어난 전략가가 아니라 뒷마당도 통제 못하는 인물로 봅니다. 결국 중앙아시아 지도자들은 악의로 모스크바를 배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권을 행사하며 발전과 안정을 위한 합리적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에게는 이러한 결정들이 배신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다른 나라들에게는 권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러시아가 이웃국의 필수적이라 믿었지만 이제 그 믿음은 사라졌습니다. 영향력은 과거처럼 역사나 힘이 아니라 이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이제 무역 통로가 국경보다 더 큰 역할을 합니다. 유라시아 지도는 이제 장군이 아닌 기획자, 투자자, 엔지니어들이 다시 그립니다. 마지막 질문만 남았습니다. 회의실, 은행, 인프라 프로젝트가 군대, 정치보다 영향력이 크다면 유라시아 갈등과 협력의 미래에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변화하는 세계이며 구시대의 지정학적 규칙을 따르는 사람들은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